박정희가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도 굳는데 소련 땅에 기술자를 보내겠다고요? 청와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반대를 무릅쓰고 극비리에 파견된 농업기술단 12명. 그중 한 사람은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50년 동안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100억 달러를 들고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 장관이 선택한 나라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호미의 주인 나라를 선택하겠습니다. 100억 달러를 거절당한 중국이 경악했습니다. 박정희가 50년 전 심어둔 씨앗이 5천조 원이 되어 터졌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중국이 100억 달러를 들고 카자흐스탄으로 날아갔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전 개발권을 따내기 위해서였죠. 일본도 80억 달러를 제시했고 러시아마저 군사협력을 미끼로 달려들었습니다. 5천조 원어치의 천연가스. 전 세계가 침을 흘리며 카자흐스탄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장관 빅토르 김이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을 때 그의 손에는 이상한 물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녹이 쓴 낡은 호미 하나. 이 호미의 주인 나라에게 모든 권리를 넘기겠습니다. 전 세계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중국 대표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일본 외교관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뭐라고요? 100억 달러를 거절한다고요? 중국 측 협상 대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절이 아닙니다. 빅토르 김 장관이 호미를 높이 들어올렸습니다. 이건 거절이 아니라 반환입니다.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원래 주인이라니요? 그 녹슨 호미가 도대체 뭔데? 빅토르 김 장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50년 전 이 호미를 제게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장관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호미로 내 민족을 먹여 살려라. 그리고 언젠가 잘 살게 되면 그때 갚아도 된다. 기자회견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분의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그 순간 저는 50년 전 그날 밤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이름은 이동환. 당시 저는 농림부 차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미를 카자흐스탄으로 보내는 것을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50년 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책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이 이야기를 이제야 세상에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50년 전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청와대에서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농림부 차관이 왜 이 늦은 밤에 청와대로 오라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고 길거리에는 연탄재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청와대 정문을 통과할 때 경비병이 제 신분증을 유난히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본관복도를 걸어가는데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중앙정보부장, 외무부 장관, 그리고 국방부 차관까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회의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차관, 자네도 불렸나? 중앙정보부장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예, 그런데 무슨 일입니까? 나도 몰라. 각하께서 갑자기 소집하셨어.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담배 연기가 자욱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계셨습니다. 들어오게. 낮고 굵은 목소리. 우리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각하가 천천히 돌아서셨습니다.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며칠째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 것 같았습니다. 오늘 중앙정보부에서 보고를 받았네. 각하가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던지셨습니다. 소련 땅 카자흐스탄에 우리 동포들이 있어.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이라면 소련의 변방 중앙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 왜 우리 동포가 있다는 걸까요? 1937년에 스탈린이 연해주에 살던 조선인들을 강제로 이주시켰네. 기차에 짐짝처럼 실어서 사막 한가운데 내다 버렸어. 각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수십만 명의 고려인들이 살고 있어. 황무지에서 풀뿌리를 캐먹으며 버티고 있다고 하더군. 중앙정보부장이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정보에 따르면 고려인 집단 거주, 지역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농사를 지을 기술이 없어서 해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사망률이 치솟고 있습니다. 얼마나 죽어? 각하가 물으셨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매년 수천 명으로 추정됩니다. 테이블을 내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각하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수천 명이 굶어 죽어? 내 동포가, 내 핏줄이.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농림부 차관. 예, 각하.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네 부서에서 농업 기술자들을 선발해 카자흐스탄에 보낼 거야.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요? 소련 땅에요? 그래. 우리 농업 기술을 전수해 줄 거야. 그 사람들이 스스로 먹고 살 수 있게.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건 미친 소리였습니다. 각하, 잠깐만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이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왜? 각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첫째, 저곳은 소련 땅입니다. 적국입니다. 우리가 기술자를 보내면 이적 행위로 몰릴 수 있습니다. 그건 내가 책임진다. 둘째, 우리나라도 지금 배고픕니다. 보릿고개를 겨우 넘기고 있는 형편입니다. 농업 기술자들을 빼면 우리 농촌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셋째,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냉전 한복판에서 소련 땅에 기술 지원을 한다. 한미 동맹에 금이 갈 수 있습니다. 저는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하나도 틀린 말이 없었습니다. 외무부 장관도 제 편을 들었습니다. 이 차관 말이 맞습니다. 외교적으로 너무 위험합니다. 국방부 차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사적으로도 부담됩니다. 기술자들이 소련에 억류되기라도 하면 큰일입니다. 반대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모두가 각하의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각하는 묵묵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다들 옳은 말이야. 각하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외교적으로 위험하고 경제적으로 부담되고 군사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다 맞아. 라이터 불이 켜졌습니다. 담배 연기가 천장으로 피어올랐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각하가 우리를 둘러보셨습니다. 자네들 중에 굶어본 사람 있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굶어봤어. 각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일제시대의 만주에서 굶어봤어. 풀뿌리 캐먹고 나무 껍질 씹어 먹으며 버텼어. 그 서러움을 아나? 회의실이 숨죽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주먹밥 하나 건네줬어. 조선 아주머니였지. 그 주먹밥이 내 목숨을 살렸어. 각하가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굶주린 아이들의 사진. 헐벗은 노인들의 사진. 황량한 벌판에서 풀뿌리를 캐는 여인네들의 사진. 이 사람들이 우리 핏줄이야. 나라 잃은 죄로 시베리아 열차에 짐짝처럼 실려간 사람들이야. 각하가 사진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자네들 말대로 외교가 중요하고 경제가 중요하고 군사가 중요해. 다 중요해. 각하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굶어 죽어가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결정했네. 농업기술단을 보낸다. 반대 의견은 들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지를 논의하게. 각하의 말씀은 명령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반박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각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해보게. 저들은 이미 소련 국민입니다. 소비에트 인민이에요. 우리가 도와줘도 고마워할지 모릅니다. 오히려 간첩으로 의심받을 수도 있습니다. 각하가 피식 웃으셨습니다. 고마워하라고 돕는 게 아니야. 그럼 왜요? 형제니까. 그 한마디에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의는 새벽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극비리에 농업기술단을 파견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몽골 농업 시찰단으로 위장하고 실제로는 카자흐스탄으로 들어가는 작전이었습니다. 이 차관. 회의가 끝나고 각하가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예, 각하. 자네가 이번 작전의 실무 책임을 맡게. 저요? 자네가 제일 반대했으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책임지면 더 꼼꼼하게 하지 않겠나? 각하가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네 마음도 알아. 국익을 생각하는 거잖아. 틀린 게 아니야. 각하. 다만 나는 국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믿는 사람이야. 사람이지. 각하가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가서 최고의 기술자들을 뽑아와. 그리고 그 사람들 가족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 말라고 전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반대했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분은 진짜 지도자구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농업 기술단을 선발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너무 까다로웠기 때문입니다. 첫째, 농업 기술이 뛰어나야 합니다. 둘째, 러시아어나 중앙아시아 사정에 밝아야 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을 걸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련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전국의 농업 시험장과 대학교를 돌아다녔습니다. 카자흐스탄요. 거긴 왜요? 죄송합니다. 가족이 있어서요. 소련 땅에서 농사를 가르친다고요? 미친 소리 아닙니까?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누가 목숨 걸고 적국 땅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2주가 지나도록 지원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각하께 보고를 올렸습니다. 각하, 지원자가 없습니다. 계획을 재고해 주십시오. 각하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물으셨습니다. 자네라면 가겠나? 저요? 자네가 농업 전문가 아닌가? 자네가 가면 되지. 저는 움찔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가기 싫었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각하, 저는 행정가입니다. 현장 기술자가 아닙니다. 그래? 그럼 왜 남들은 가라고 하면서 자기는 안 가려고 하나? 뼈를 때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에 들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도해 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연구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니 젊은 교수가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시죠? 농림부 차관 이동환입니다. 젊은 교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차관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정태수 교수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정태수. 35살의 젊은 농학자였습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는 전문가였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가실 생각 없습니까? 정태수 교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카자흐스탄이요? 소련 땅 말씀입니까? 예, 그곳에 우리 동포들이 있습니다.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농사 기술을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태수 교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거절하겠지. 가족이 있을 테고 미래가 있을 테니까. 언제 출발합니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언제 출발하냐고요. 정태수 교수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가시겠다는 겁니까? 그곳에 우리 동포가 굶어 죽어가고 있다면서요. 제가 연구한 기술이 도움이 된다면 가야죠. 하지만 위험합니다. 소련 땅입니다.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태수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농학을 공부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저도 어릴 때 굶어봤습니다. 6.25 때 피난 가서 풀뿌리 캐먹으며 살았어요. 그때 다짐했습니다. 나중에 커서 누구도 굶지 않게 해주겠다고. 그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제가 안 가면 누가 갑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지만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은 하셨죠? 정태수 교수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5살이에요. 그런데도 가시겠습니까? 가족이 있으니까 더 가야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 아들도 언젠가 커서 아버지가 뭘 했는지 물을 겁니다. 그때 떳떳하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굶주리는 형제들을 도우러 갔다고. 그 순간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국익을 핑계로 반대했지만 실은 제 아내가 걱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학자는 가족을 두고도 기꺼이 목숨을 걸겠다고 합니다. 정 교수님,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날 이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태수 교수가 지원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다른 지원자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태수가 간다고요? 그럼 저도 가겠습니다. 저도 지원하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12명의 농업 기술자가 모였습니다. 모두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반대였습니다. 정태수 교수의 아내 김영숙 씨가 농림부로 찾아왔습니다. 차관님, 제발 남편을 보내지 마세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립니다.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정 교수님 본인이 원하시는 겁니다.
남편은 바보예요. 남의 일에 목숨 거는 바보라고요. 그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태수 교수는 바보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건 그런 바보들이었습니다. 사모님,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각하께서 가족들은 책임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무 걱정 마십시오. 책임이요?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책임진다는 건가요? 그 말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옳았습니다. 목숨은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출발 일주일 전, 각하께서 농업기술단 전원을 청와대로 초청하셨습니다. 고맙네. 각하가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으셨습니다. 자네들이 대한민국의 진짜 영웅이야. 정태수 교수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네가 정태수 교수인가? 예, 각하. 자네가 제일 먼저 지원했다고 들었네. 왜 그랬나? 정태수 교수가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각하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가족은 아내와 5살 아들이 있습니다. 각하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미안하네. 어린 자식을 두고 보내게 해서. 각하,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지 않아. 각하가 정태수 교수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내가 약속하마. 자네 가족은 내가 책임진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각하, 자네 아들이 대학 갈 때까지 내가 뒷바라지하마. 자네는 마음 편히 다녀와. 정태수 교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각하. 각하가 호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낡은 홈이 하나였습니다. 이건 내가 어릴 때 쓰던 거야. 만주에서 농사 지을 때. 각하가 호미를 정태수 교수에게 건네셨습니다. 이걸 가져가게. 그리고 거기서 제일 농사 잘 배우는 아이에게 물려주게. 언젠가 그 아이가 자기 민족을 먹여 살리게 될 거야. 정태수 교수가 두 손으로 호미를 받았습니다. 각하, 이건 너무 귀중한 물건입니다. 귀중하니까 주는 거야. 귀중한 일을 하러 가는 사람에게.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반대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이건 외교도 경제도 군사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정태수 교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단칸방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영숙 씨가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차관님, 웬일이세요? 정 교수님과 얘기 좀 하려고요. 방 안으로 들어가니 정태수 교수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에 옷 몇 벌과 농업 서적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각하가 주신 호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일 출발이네요.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태수 교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작은 아이가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아빠, 어디가? 5살 아들 민호였습니다. 정태수 교수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빠 잠깐 출장 가. 멀리. 얼마나 멀리? 아주 멀리. 비행기 타고 가야 해.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언제 와? 정태수 교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가 무슨 대답을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금방 와. 아빠가 일 끝내고 금방 돌아올게. 정태수 교수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까지 엄마 말 잘 듣고 착하게 있어야 해. 알았지? 응.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선물 사와. 그래, 뭐 사다 줄까? 별. 별. 하늘에 반짝반짝 별. 그거 사와. 정태수 교수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눈물이 비쳤습니다. 그래, 아빠가 별 사올게. 세상에서 제일 예쁜 별. 영숙 씨가 아이를 안아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방문이 닫히고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정태수 교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차관님, 솔직히 무섭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그토록 당당하던 그가 무섭다고 하다니. 무섭지 않으면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왜 가시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철회하셔도 됩니다. 정태수 교수가 호미를 들어보았습니다. 각하께서 이 호미를 주시면서 그러셨습니다. 귀중한 일을 하러 가는 사람에게 귀중한 것을 준다고. 기억합니다. 저는 평생 귀중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남들이 안 하는 일, 힘든 일,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 그가 호미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번이 제가 귀중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걸 피하면 저는 평생 후회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 제가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정 교수님. 예, 꼭 살아서 돌아오십시오. 아드님이 기다립니다. 정태수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겁니다. 별을 사가야 하니까요. 다음 날 새벽, 김포공항. 12명의 농업 기술단이 모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몽골 농업 시찰단이었습니다. 진짜 목적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들을 배웅하러 나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저는 이 계획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국익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제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진짜 국익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진짜 국익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디 무사히 돌아오십시오. 정태수 교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차관님, 저희가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역사에 기록되지도 않겠죠. 그래도 됩니까? 정태수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역사가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살린 사람들이 알아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비행기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정태수 교수가 가방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발 무사하기를, 제발 돌아오기를. 기술단이 떠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소련 땅에서 대한민국과 연락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청와대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각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각하의 얼굴에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부 내부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술단이 전멸한 거 아닙니까? 소련에 억류된 건 아닐까요? 애초에 무모한 작전이었습니다. 저를 향한 비난도 커졌습니다. 이 차관이 반대했어야지. 왜 각하를 말리지 않았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중앙정보부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차관님, 몽골 대사관 경유로 암호 전문이 왔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도착, 작업 중, 전원 무사. 저는 수화기를 든 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청와대로 달려갔습니다. 각하, 연락이 왔습니다. 전원 무사합니다. 각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정말인가? 예, 현재 작업 중이라고 합니다. 각하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고생들 하겠군. 그 추운 땅에서. 각하, 이제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야지. 그리고 가족들 돌봐야지. 각하가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이 차관, 기술단 가족들은 잘 챙기고 있나? 예,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론 안 돼. 각하가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직접 찾아가. 얼굴 보고 안부 물어봐. 외롭지 않게. 알겠습니다, 각하. 저는 매주 기술단 가족들을 방문했습니다. 정태수 교수의 집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차관님, 또 오셨어요? 영숙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예전보다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별일 없으시죠? 예, 덕분에요. 각하께서 보내주시는 덕에 생활은 걱정 없어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남편 소식은요? 저는 말을 아꼈습니다. 작업 중이라는 것 외에는 아는 게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걱정 마세요. 영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민호야, 인사해. 작은 아이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응, 민호야. 잘 지내? 아빠 언제 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금방 올 거야. 아빠가 중요한 일 하고 계시거든. 아빠가 별 사온다고 했어요. 그래? 그럼 기다려야지.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작은 아이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올 수 있을까? 별을 사올 수 있을까? 6개월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암호 전문이 왔습니다. 첫 수학 성공. 고려인 자립 기반 구축 중. 각하가 보고를 받고 기뻐하셨습니다.
해냈군. 그 친구들이 해냈어. 예, 각하. 대단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자립할 때까지 계속 지원해야 해. 각하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술단은 상황 봐서 철수시켜. 오래 있으면 위험해. 알겠습니다. 하지만 철수 명령은 쉽게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현지 상황이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고려인들이 기술단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발 조금만 더 있어 주세요.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기술단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미 고려인들에게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술단의 체류는 연장되었습니다. 6개월이 1년이 되고 1년이 2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째 되던 해, 비극적인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정태수 교수 사망, 현지 풍토병, 다른 대원 무사. 저는 그 전문을 받아들고 주저앉았습니다. 정태수 교수가 죽었습니다. 그 따뜻했던 사람이, 그 용감했던 사람이, 별을 사오겠다던 그 사람이. 저는 각하께 보고를 올렸습니다. 각하, 정태수 교수가 순직했습니다. 각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가족에게는 내가 직접 알리겠네. 각하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각하는 직접 정태수 교수의 집을 찾으셨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방문한다는 건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주변을 에워쌌지만 각하는 혼자 들어가셨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영숙 씨가 문을 열고 경악했습니다. 각하? 정태수 교수 사모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만. 각하가 천천히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당신 남편을 죽였소. 영숙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태수 교수가 그곳에서 돌아가셨소. 풍토병에 걸려서. 영숙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각하가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보냈소. 내 명령으로 보냈소. 그러니 이건 내 죄요. 각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원망해도 좋소. 날 욕해도 좋소.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하겠소. 각하가 영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과 아드님은 내가 평생 책임지겠소.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그 이후로도. 이건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하는 약속이오. 영숙 씨가 통곡했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민호가 잠에서 깨어나왔습니다. 엄마, 왜 울어? 민호가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은 각하를 보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누구예요? 왜 무릎 꿇었어요? 각하가 민호의 눈높이에 맞춰 앉으셨습니다. 민호야. 네. 아빠가 별 사온다고 했지?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세상에서 제일 예쁜 별. 각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가 별을 사러 가셨어. 아주 멀리. 그래서 한동안 못 와. 언제 와? 각하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서 민호를 지켜보고 있어. 밤에 하늘 보면 제일 밝은 별 있지? 그게 아빠야. 민호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게 아빠야? 응. 아빠가 별이 되어서 민호를 지켜주고 있어. 민호가 웃었습니다. 순수한 웃음이었습니다. 아빠 진짜 별 사왔다. 아빠가 별이 됐어. 저는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각하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약속할게. 민호가 어른이 될 때까지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아빠 대신. 그날 밤 각하는 오래도록 민호와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차관. 예, 각하. 이 아이 학비 끝까지 대줘. 대학 졸업할 때까지. 아니, 그 이후로도. 내 사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태수 교수의 이름을 기억해야 해. 그가 뭘 했는지 기록해둬. 하지만 이건 기밀 작전입니다. 기록하면 언젠가는 세상에 알려질 거야. 각하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몰라도 언젠가는 알게 돼. 그때 정태수 교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세상이 알게 해야 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정태수 교수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언젠가
이 기록이 세상에 공개될 날을 위해. 하지만 그날이 50년이나 지나서야 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부터는 정태수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남긴 일지와 동료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비행기가 몽골 울란바토르에 착륙했을 때 정태수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 하늘과 땅의 경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육로입니다. 안내원이 말했습니다. 몽골에서 카자흐스탄 국경까지는 트럭으로 이틀이 걸렸습니다. 12명의 기술단은 짐칸에 몸을 구겨 넣고 흔들리는 차 안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정 교수님, 괜찮으세요? 막내 기술자 박준혁이 물었습니다. 26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괜찮아. 자네는? 솔직히 무섭습니다. 진짜 도착할 수 있을까요? 정태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도착해야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국경을 넘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련 국경수비대가 트럭을 세웠습니다. 여권. 무표정한 군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태수는 위조된 몽골 여권을 건넸습니다. 농업 시찰단으로 위장한 서류였습니다. 군인이 여권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발각되면 끝이었습니다. 간첩으로 몰려 시베리아 수용소로 끌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목적이 뭐요? 군인이 물었습니다. 농업 기술 교류입니다. 몽골과 소련의 협력 사업이죠. 미리 외워둔 대답이었습니다. 군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시오. 차단봉이 올라갔습니다. 정태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번째 고비를 넘겼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첫인상은 충격이었습니다. 황량한 벌판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나무 한 그루 보이지 않았습니다. 풀조차 드문드문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농사를 지으라고요? 박준혁이 경악했습니다. 풀도 안 자라는데 곡식이 되겠습니까? 정태수도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방법을 찾아야지. 그러려고 온 거니까. 고려인 집단 거주지에 도착한 것은 출발 후 5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슈토베라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마을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했습니다. 클벽돌로 지은 허름한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지붕은 천으로 덮여 있었고 창문에는 유리 대신 비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게 집입니까? 기술단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저기서 살 수 있습니까? 마을 입구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낯선 트럭을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정태수가 먼저 차에서 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또박또박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조선 말이야? 남조선 사람인가?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알렉산드르 박,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당신들 누구요? 어디서 왔소? 정태수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농사 기술을 가르쳐 드리러 왔습니다.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한민국, 남조선 정부에서 우리를 도우러 왔다고? 예, 그렇습니다. 노인이 한참 동안 정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40년 동안 기다렸소. 누군가 우리를 기억해 주길. 노인이 정태수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고맙소. 고마워요. 조국이 우리를 잊지 않았구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아이들, 주름진 얼굴의 노인들, 지친 표정의 청년들, 모두가 호기심과 희망이 뒤섞인 눈으로 기술단을 바라보았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집으로 가시죠. 알렉산드르 이장이 안내했습니다. 이장의 집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방 2칸짜리 흙집이었습니다. 바닥에는 양탄자가 깔려 있었고 구석에는 화덕이 놓여 있었습니다. 변변치 않지만 편히 쉬시오. 이장이 차를 내왔습니다. 차라기보다는 풀을 우린 물에 가까웠습니다. 저녁은 뭘 드시겠소? 정태수가 물었습니다. 식량 사정이 어떻습니까? 이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거의 바닥났소. 겨울이 다가오는데 먹을 게 없어요. 농사는요?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시도는 했소.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땅이 너무 척박하고 물도 부족하고. 이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연해주에서 벼농사를 지었소. 그런데 이곳은 완전히 달라요. 비도 안 오고 땅도 소금기가 많고. 정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부터 현장 조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태수는 기술단을 이끌고 마을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땅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흙을 한 줌 집어들어 보니 모래처럼 푸석푸석했습니다. 염분이 높습니다. 토양 전문가 김영철이 말했습니다. 일반 작물은 거의 불가능해요. 물은요? 가장 가까운 강이 20km 밖에 있습니다. 관계 시설도 전무하고요. 기후는 여름에는 40도까지 올라가고 겨울에는 영하 30도까지 떨어집니다. 농사 가는 기간이 극히 짧습니다. 기술단원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한 기술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농사를 짓는 건 기적이 필요한 일이에요. 정태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기적을 만들면 되지. 네.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면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없어. 방법을 찾아야지. 정태수가 호미를 꺼내 들었습니다. 각하가 주신 그 낡은 호미였습니다. 각하께서 이 호미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어. 이걸로 민족을 먹여 살리라고. 정태수가 호미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더 척박한 땅에서도 농사를 지었어. 한반도의 산비탈에서 다랭이논을 만들었잖아. 그 피가 우리한테도 흐르고 있어. 다른 기술자들도 하나둘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렸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등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마을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용기를 내어 다가왔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아저씨들 뭐해요? 정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농사 지을 준비를 하고 있어. 여기서요? 여기는 아무것도 안 돼요. 다들 그랬어요. 아이의 말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빅토르요. 빅토르 김. 빅토르, 농사 배워볼래? 아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요? 제가요? 응. 농사는 어른만 하는 게 아니야. 너도 할 수 있어. 정태수가 아이에게 호미를 건넸습니다. 이거 잡아봐. 빅토르가 조심스럽게 호미를 잡았습니다. 작은 손에 비해 호미가 컸습니다. 무거워요. 처음엔 다 무거워. 하다 보면 가벼워져. 정태수가 아이의 손을 잡고 땅을 파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비스듬히 넣어서 들어올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렛대 원리야. 빅토르가 따라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금세 요령을 익혔습니다. 잘하네. 재능이 있어. 정태수가 웃었습니다. 빅토르도 웃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이어졌습니다. 저 이동환은 92살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일들은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지만 정태수 교수의 얼굴만큼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요양원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동환 전 차관님 계십니까? 예, 저인데요. 누구시죠? 외교부 장관실입니다. 급히 뵐 일이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직접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젊은 여성 장관이었습니다. 차관님, 카자흐스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자흐스탄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50년 동안 잊고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이동환 전 차관님을 꼭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를요? 왜요? 저희도 모릅니다. 다만 그분 이름이 빅토르 김이라고 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입니까? 빅토르 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5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호미를 받아들던 8살 소년. 정태수 교수를 따라다니며 농사를 배우던 아이. 장관이 되겠다고 말하던 그 아이. 압니다. 그 아이를.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50년 전에 만났던 아이입니다. 일주일 후 카자흐스탄 대표단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빅토르 김 에너지부 장관을 필두로 20여 명의 수행원이 함께였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아 공항에서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흰 머리에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5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빅토르 김이 저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이 차관님. 그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아계셨군요.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빅토르야. 정말 장관이 됐구나. 빅토르가 웃으며 울었습니다. 약속했잖아요. 장관이 되겠다고.
아저씨한테. 정태수 교수 말이지? 빅토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정 아저씨요. 빅토르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홈이었습니다. 녹이 슬고 손잡이가 닳았지만 틀림없이 그 홈이었습니다. 50년 동안 간직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저는 호미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돌려주러 왔습니다. 빅토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으러 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빚이라니. 우리는 빚을 받으려고 도운 게 아니야. 빅토르가 미소 지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더 갚아야죠. 공항에서 나와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대통령까지 배석한 자리였습니다. 빅토르 김 장관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지도가 떴습니다. 탱기즈 가스전. 추정 매장량 5천조 원 규모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5천조 원이라니.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가스전의 개발권을 두고 현재 여러 나라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빅토르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중국이 100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일본이 80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러시아는 군사협력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한국 관계자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100억 달러라면 한국이 제시할 수 있는 금액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하지만 빅토르가 말을 멈추었습니다. 저희는 이 모든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거절했다고요? 100억 달러를? 빅토르가 호미를 들어올렸습니다. 이 호미의 주인 나라에게 모든 권리를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호미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빅토르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차관님,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빅토르가 50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빅토르의 이야기는 1시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황무지에서 굶어 죽어가던 고려인들, 1975년 한국농업기술단의 도착, 정태수 교수와의 만남, 호미를 받던 날, 그리고 정태수 교수의 죽음.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정태수 아저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하셨습니다. 빅토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호미로 민족을 먹여 살리라고, 그리고 언젠가 한국에 가서 아드님을 찾아달라고. 빅토르가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50년 동안 간직한 겁니다. 아저씨가 쓰신 메모예요. 종이에는 정태수 교수의 필체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 이름 정민호. 서울. 별을 기다리고 있다. 저는 그 종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태수 교수가 죽는 순간까지 아들을 생각했구나. 저는 약속을 지키려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빅토르가 말을 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저씨가 가르쳐준 기술로 마을을 먹여 살렸습니다. 다른 마을에도 기술을 전파했습니다. 스크린에 사진이 떴습니다. 푸른 농토가 끝없이 펼쳐진 사진이었습니다. 지금 카자흐스탄 고려인 집단 거주, 지역은 중앙아시아 최대의 농업단지가 되었습니다. 연간 100만 톤의 곡물을 생산합니다. 또 다른 사진이 떴습니다. 현대식 건물들이 들어선 마을이었습니다. 우슈톱의 마을입니다. 50년 전 흙집뿐이던 곳이 지금은 5만 명이 사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회의실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태수 아저씨 덕분입니다. 아니, 대한민국 덕분입니다. 빅토르가 호미를 높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호미를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50년 전 받은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다. 빅토르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탱기즈 가스전 개발권 양도 계약서입니다. 대한민국의 우선권을 드립니다. 한국 관계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조건은 없습니다. 빅토르가 답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정태수 아저씨의 아드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50년 전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찾아보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중국의 100억 달러를 거절하고 한국을 선택했다. 뉴스 속보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경악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100억 달러를 거절하다니. 중국 협상 대표가 빅토르를 찾아왔습니다.
장관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가 120억 달러까지 올리겠습니다. 빅토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도대체 뭘 원하시는 겁니까? 빅토르가 호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호미가 보이십니까? 중국 대표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녹슨 호미요?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50년 전 한국 사람이 저한테 준 겁니다. 그때 그분은 제 목숨을 살렸습니다. 제 민족을 살렸습니다. 빅토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들은 돈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중국 대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장관님, 현실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감정에 휘둘려서 국가 이익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빅토르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국가 이익이요? 50년 전 한국은 자기들도 가난했습니다. 보릿고개를 겨우 넘기던 시절이었습니다. 빅토르가 중국 대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굶주리는 형제들을 도우러 왔습니다. 목숨까지 바치면서 빅토르가 한 발 다가섰습니다. 당신들은 그때 뭘 했습니까? 소련과 손잡고 우리를 외면했잖아요. 중국 대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국가 이익 따지지 마십시오. 당신들한테 그럴 자격 없습니다. 빅토르가 돌아섰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돈보다 귀중한 게 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이 장면을 보도했습니다. 호미 하나가 100억 달러를 이겼다. 50년 전 은혜가 5천조 원 천연가스로 돌아왔다. 대한민국 전체가 감동의 물결에 휩싸였습니다. 정민호를 찾는 데는 하루가 걸렸습니다. 그는 서울 외곽에서 작은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55살의 중년 남자였습니다. 저는 직접 그를 찾아갔습니다. 정민호 씨 맞습니까? 예,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이동환입니다. 50년 전 농림부 차관이었습니다. 정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농림부요? 아버지를 보낸 곳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에 원망이 묻어났습니다. 예, 맞습니다. 50년이 지났는데 왜 이제 와서 절 찾습니까? 전해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빅토르가 가져온 호미와 종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버님의 유품입니다. 5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정민호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들 이름 정민호. 서울. 별을 기다리고 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아버지 글씨입니까? 예.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겁니다. 정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별을 기다리고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50년 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정태수 교수가 떠나기 전 민호에게 했던 약속, 별을 사오겠다던 말,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 별이 되어 지켜보겠다던 마지막 말. 정민호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별을 사온다더니 거짓말만 하고 죽었다고. 정민호가 호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뭘 하셨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버님은 영웅이셨습니다.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십만 명의 목숨을 살리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바쳐서. 정민호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별이 됐다는 거 이제야 믿어요. 다음 날 정민호는 빅토르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서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빅토르였습니다. 민호 씨, 50년 만에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빅토르가 깊이 절을 했습니다. 정태수 아저씨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해달라고. 정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빅토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하다고. 정민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히 사랑한다고. 빅토르가 정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는 마지막 순간까지 민호 씨 생각을 하셨습니다. 별을 못 사가서 미안해 하셨습니다. 정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별을 사오셨어요. 네. 아버지가 직접 별이 되셨잖아요. 그게 제일 큰 선물이에요.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그렇게 연결되었습니다. 빅토르가 제안했습니다. 민호 씨, 저와 함께 카자흐스탄에 가시겠습니까? 카자흐스탄요? 아버님 묘가 있습니다. 50년 동안 제가 관리해왔습니다. 정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묘를요? 예. 매년 제사도 지냈습니다. 한국식으로. 정민호가 빅토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일주일 후, 정민호는 빅토르와 함께 카자흐스탄으로 떠났습니다. 우슈톱의 마을. 50년 전 황무지였던 곳은 푸른 농토로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영 나왔습니다. 정태수 선생님 아드님이 오셨다. 노인들이 정민호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저희가 살았습니다. 아버님은 우리의 은인입니다. 정민호는 아버지의 묘로 향했습니다. 마을 뒷산 양지 바른 곳. 단정하게 관리된 무덤이 있었습니다. 비석에는 한글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온 은인. 정태수. 1940에 1978. 형제를 위해 목숨을 바치다. 정민호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아들 민호 왔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50년 동안 원망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뭘 하셨는지 몰라서 그랬습니다. 정민호가 호미를 무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호미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호미잖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정태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별 잘 받았습니다. 정민호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별이 됐다는 거 이제 믿어요. 하늘에서 저 지켜봐 주세요. 빅토르가 옆에 섰습니다. 민호 씨, 아버님 유해를 한국으로 모셔가시겠습니까? 정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는 여기 계셔야 해요. 네. 아버지가 평생 지키고 싶었던 곳이잖아요. 여기서 편히 쉬셔야죠. 빅토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제가 모시겠습니다. 정민호가 빅토르에게 절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50년 동안 아버지를 지켜주셔서. 빅토르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아저씨는 제 아버지나 다름없으니까요. 두 사람이 함께 무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태수 교수의 무덤 위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에서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우정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빅토르가 연설했습니다. 50년 전 한국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준 게 아닙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은혜를 이제야 갚습니다. 늦었지만 진심을 담아서. 빅토르가 정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태수 아저씨,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약속 지켰습니다. 정민호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한 달 후, 한국과 카자흐스탄 사이에 역사적인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탱기즈 가스전 개발권이 한국에 넘어왔습니다. 5천조 원 규모의 천연가스, 연간 50조 원의 수출이 예상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독립의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조인식에서 빅토르가 호미를 한국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호미는 50년 전 박정희 대통령께서 정태수 교수에게 주신 겁니다. 빅토르가 설명했습니다. 정 교수가 제게 물려주셨고 이제 저는 대한민국에 돌려드립니다. 대통령이 호미를 받아들었습니다. 이 호미는 국가보물로 지정하겠습니다.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유물입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호미 하나가 5천조 원을 가져왔다. 전 세계가 이 기적 같은 이야기에 열광했습니다. 저 이동환은 휠체어에 앉아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50년 전 반대했던 저, 국익을 핑계로 사람을 외면하려 했던 저, 그런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기에, 정태수 교수의 희생이 있었기에, 빅토르의 신의가 있었기에 이 모든 기적이 가능했습니다. 조인식이 끝나고 정민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 전 차관님. 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전해주셔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저입니다. 아버님 덕분에 제가 뭐가 중요한지 알게 됐으니까요. 정민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뿌린 씨앗이 50년 만에 열매를 맺었네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태수 교수의 별이. 그래요. 열매를 맺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여러분, 지금까지 50년 전의 비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중국이 100억 달러를 들고 왔을 때 카자흐스탄은 낡은 호미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돈보다 귀중한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 신의, 그리고 형제의. 50년 전 박정희 대통령은 말씀하셨습니다.
형제가 굶어 죽어가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그 한마디가 5천조 원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정태수 교수는 가족을 두고 낯선 땅으로 떠났습니다.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50년 후 그의 씨앗이 거대한 숲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빅토르 김 장관은 말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돈보다 귀중한 게 있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호미 하나가 100억 달러를 이겼습니다. 은혜가 탐욕을 이겼습니다. 사람이 돈을 이겼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작은 친절이 언젠가 큰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뿌린 씨앗이 50년 후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태수 교수처럼 별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호미 하나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50년 만에 공개된 비밀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동환은 92살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일들은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지만 정태수 교수의 얼굴만큼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요양원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동환 전 차관님 계십니까? 예, 저인데요. 누구시죠? 외교부 장관실입니다. 급히 뵐 일이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직접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젊은 여성 장관이었습니다. 차관님, 카자흐스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자흐스탄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50년 동안 잊고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이동환 전 차관님을 꼭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를요? 왜요? 저희도 모릅니다. 다만 그분 이름이 빅토르 김이라고 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입니까? 빅토르 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5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호미를 받아들던 8살 소년. 정태수 교수를 따라다니며 농사를 배우던 아이. 장관이 되겠다고 말하던 그 아이. 압니다. 그 아이를.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50년 전에 만났던 아이입니다. 일주일 후 카자흐스탄 대표단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빅토르 김 에너지부 장관을 필두로 20여 명의 수행원이 함께였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아 공항에서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흰 머리에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5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빅토르 김이 저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이 차관님. 그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아계셨군요.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빅토르야. 정말 장관이 됐구나. 빅토르가 웃으며 울었습니다. 약속했잖아요. 장관이 되겠다고. 아저씨한테. 정태수 교수 말이지? 빅토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정 아저씨요. 빅토르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홈이었습니다. 녹이 슬고 손잡이가 닳았지만 틀림없이 그 홈이었습니다. 50년 동안 간직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저는 호미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돌려주러 왔습니다. 빅토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으러 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빚이라니. 우리는 빚을 받으려고 도운 게 아니야. 빅토르가 미소 지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더 갚아야죠. 공항에서 나와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대통령까지 배석한 자리였습니다. 빅토르 김 장관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지도가 떴습니다. 탱기즈 가스전. 추정 매장량 5천조 원 규모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5천조 원이라니.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가스전의 개발권을 두고 현재 여러 나라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빅토르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중국이 100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일본이 80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러시아는 군사협력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한국 관계자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100억 달러라면 한국이 제시할 수 있는 금액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하지만 빅토르가 말을 멈추었습니다. 저희는 이 모든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거절했다고요? 100억 달러를? 빅토르가 호미를 들어올렸습니다. 이 호미의 주인 나라에게 모든 권리를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호미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빅토르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차관님,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빅토르가 50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빅토르의 이야기는 1시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황무지에서 굶어 죽어가던 고려인들, 1975년 한국농업기술단의 도착, 정태수 교수와의 만남, 호미를 봤던 날, 그리고 정태수 교수의 죽음.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정태수 아저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하셨습니다. 빅토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호미로 민족을 먹여 살리라고, 그리고 언젠가 한국에 가서 아드님을 찾아달라고. 빅토르가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50년 동안 간직한 겁니다. 아저씨가 쓰신 메모예요. 종이에는 정태수 교수의 필체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 이름 정민호, 서울, 별을 기다리고 있다. 저는 그 종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태수 교수가 죽는 순간까지 아들을 생각했구나. 저는 약속을 지키려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빅토르가 말을 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저씨가 가르쳐 준 기술로 마을을 먹여 살렸습니다. 다른 마을에도 기술을 전파했습니다. 스크린에 사진이 떴습니다. 푸른 농토가 끝없이 펼쳐진 사진이었습니다. 지금 카자흐스탄 고려인 집단 거주, 지역은 중앙아시아 최대의 농업단지가 되었습니다. 연간 100만 톤의 곡물을 생산합니다. 또 다른 사진이 떴습니다. 현대식 건물들이 들어선 마을이었습니다. 우슈톱의 마을입니다. 50년 전 흙집뿐이던 곳이 지금은 5만 명이 사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회의실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태수 아저씨 덕분입니다. 아니, 대한민국 덕분입니다. 빅토르가 호미를 높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호미를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50년 전 받은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다. 빅토르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탱기즈 가스전 개발권 양도 계약서입니다. 대한민국의 우선권을 드립니다. 한국 관계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조건은 없습니다. 빅토르가 답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정태수 아저씨의 아드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50년 전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찾아보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중국의 100억 달러를 거절하고 한국을 선택했다. 뉴스 속보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경악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100억 달러를 거절하다니. 중국 협상 대표가 빅토르를 찾아왔습니다. 장관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가 120억 달러까지 올리겠습니다. 빅토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도대체 뭘 원하시는 겁니까? 빅토르가 호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호미가 보이십니까? 중국 대표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녹슨 호미요?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50년 전 한국 사람이 저한테 준 겁니다. 그때 그분은 제 목숨을 살렸습니다. 제 민족을 살렸습니다. 빅토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들은 돈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중국 대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장관님, 현실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감정에 휘둘려서 국가 이익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빅토르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국가 이익이요? 50년 전 한국은 자기들도 가난했습니다. 보릿고개를 겨우 넘기던 시절이었습니다. 빅토르가 중국 대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굶주리는 형제들을 도우러 왔습니다. 목숨까지 바치면서. 빅토르가 한 발 다가섰습니다. 당신들은 그때 뭘 했습니까? 소련과 손잡고 우리를 외면했잖아요. 중국 대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국가 이익 따지지 마십시오. 당신들한테 그럴 자격 없습니다. 빅토르가 돌아섰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돈보다 귀중한 게 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이 장면을 보도했습니다. 호미 하나가 100억 달러를 이겼다.
50년 전 은혜가 5천조 원 천연가스로 돌아왔다. 대한민국 전체가 감동의 물결에 휩싸였습니다. 정민호를 찾는 데는 하루가 걸렸습니다. 그는 서울 외곽에서 작은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55살의 중년 남자였습니다. 저는 직접 그를 찾아갔습니다. 정민호 씨 맞습니까? 예,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이동환입니다. 50년 전 농림부 차관이었습니다. 정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농림부요? 아버지를 보낸 곳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에 원망이 묻어났습니다. 예, 맞습니다. 50년이 지났는데 왜 이제 와서 절 찾습니까? 전해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빅토르가 가져온 호미와 종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버님의 유품입니다. 5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정민호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들 이름 정민호. 서울. 별을 기다리고 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아버지 글씨입니까? 예.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겁니다. 정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별을 기다리고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50년 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정태수 교수가 떠나기 전 민호에게 했던 약속, 별을 사오겠다던 말,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 별이 되어 지켜보겠다던 마지막 말. 정민호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별을 사온다더니 거짓말만 하고 죽었다고. 정민호가 호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뭘 하셨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버님은 영웅이셨습니다.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십만 명의 목숨을 살리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바쳐서. 정민호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별이 됐다는 거 이제야 믿어요. 다음 날 정민호는 빅토르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서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빅토르였습니다. 민호 씨, 50년 만에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빅토르가 깊이 절을 했습니다. 정태수 아저씨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해달라고. 정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빅토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하다고. 정민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히 사랑한다고. 빅토르가 정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는 마지막 순간까지 민호 씨 생각을 하셨습니다. 별을 못 사가서 미안해 하셨습니다. 정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별을 사오셨어요. 네. 아버지가 직접 별이 되셨잖아요. 그게 제일 큰 선물이에요.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그렇게 연결되었습니다. 빅토르가 제안했습니다. 민호 씨, 저와 함께 카자흐스탄에 가시겠습니까? 카자흐스탄요? 아버님 묘가 있습니다. 50년 동안 제가 관리해왔습니다. 정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묘를요? 예. 매년 제사도 지냈습니다. 한국식으로. 정민호가 빅토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일주일 후, 정민호는 빅토르와 함께 카자흐스탄으로 떠났습니다. 우슈톱의 마을. 50년 전 황무지였던 곳은 푸른 농토로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영 나왔습니다. 정태수 선생님 아드님이 오셨다. 노인들이 정민호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저희가 살았습니다. 아버님은 우리의 은인입니다. 정민호는 아버지의 묘로 향했습니다. 마을 뒷산 양지 바른 곳. 단정하게 관리된 무덤이 있었습니다. 비석에는 한글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온 은인. 정태수. 1940에 1978. 형제를 위해 목숨을 바치다. 정민호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아들 민호 왔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50년 동안 원망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뭘 하셨는지 몰라서 그랬습니다. 정민호가 호미를 무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호미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호미잖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정태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별 잘 받았습니다. 정민호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별이 됐다는 거 이제 믿어요. 하늘에서 저 지켜봐 주세요. 빅토르가 옆에 섰습니다. 민호 씨, 아버님 유해를 한국으로 모셔가시겠습니까? 정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는 여기 계셔야 해요.
네. 아버지가 평생 지키고 싶었던 곳이잖아요. 여기서 편히 쉬셔야죠. 빅토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제가 모시겠습니다. 정민호가 빅토르에게 절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50년 동안 아버지를 지켜주셔서. 빅토르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아저씨는 제 아버지나 다름없으니까요. 두 사람이 함께 무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태수 교수의 무덤 위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에서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우정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빅토르가 연설했습니다. 50년 전 한국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준 게 아닙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은혜를 이제야 갚습니다. 늦었지만 진심을 담아서. 빅토르가 정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태수 아저씨,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약속 지켰습니다. 정민호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한 달 후, 한국과 카자흐스탄 사이에 역사적인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탱기즈 가스전 개발권이 한국에 넘어왔습니다. 5천조 원 규모의 천연가스, 연간 50조 원의 수출이 예상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독립의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조인식에서 빅토르가 호미를 한국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호미는 50년 전 박정희 대통령께서 정태수 교수에게 주신 겁니다. 빅토르가 설명했습니다. 정 교수가 제게 물려주셨고 이제 저는 대한민국에 돌려드립니다. 대통령이 호미를 받아들었습니다. 이 호미는 국가보물로 지정하겠습니다.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유물입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호미 하나가 5천조 원을 가져왔다. 전 세계가 이 기적 같은 이야기에 열광했습니다. 저 이동환은 휠체어에 앉아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50년 전 반대했던 저, 국익을 핑계로 사람을 외면하려 했던 저, 그런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기에, 정태수 교수의 희생이 있었기에, 빅토르의 신의가 있었기에 이 모든 기적이 가능했습니다. 조인식이 끝나고 정민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 전 차관님. 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전해주셔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저입니다. 아버님 덕분에 제가 뭐가 중요한지 알게 됐으니까요. 정민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뿌린 씨앗이 50년 만에 열매를 맺었네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태수 교수의 별이. 그래요. 열매를 맺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여러분, 지금까지 50년 전의 비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중국이 100억 달러를 들고 왔을 때 카자흐스탄은 낡은 호미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돈보다 귀중한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 신의, 그리고 형제의. 50년 전 박정희 대통령은 말씀하셨습니다. 형제가 굶어 죽어가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그 한마디가 5천조 원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정태수 교수는 가족을 두고 낯선 땅으로 떠났습니다.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50년 후 그의 씨앗이 거대한 숲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빅토르 김 장관은 말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돈보다 귀중한 게 있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호미 하나가 100억 달러를 이겼습니다. 은혜가 탐욕을 이겼습니다. 사람이 돈을 이겼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작은 친절이 언젠가 큰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뿌린 씨앗이 50년 후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태수 교수처럼 별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호미 하나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50년 만에 공개된 비밀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